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8일 시행된 제110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회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어렵게 나온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 나머지는 중난이도 또는 하난이도였습니다. 재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쉬운 문제였어요. 전산회계 1급 또는 전산회계 2급에서나 출제될 난이도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2번 무형자산도 쉬운 문제, 3번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의 회계 처리, 4번 사채,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자본 조정 항목인 것은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검색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죠. 원가회계 6번부터 10번까지 원가의 분류 2문제, 원가의 흐름 2문제, 표준 원가 계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가의 분류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뭐가 있다? 그렇죠. 매몰원가와 기회원가, 금액 찾는 문제의 난이도 중 또는 하였습니다. 원가의 흐름,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직접 재료원가 찾는 문제, 기말 제품 재고액 찾는 문제, 난이도 중. 표준원가 계산도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었던 쉬운 문제였습니다. 세법, 부가가치세법이 3문제나 출제되었죠. 소득세법 1문제, 법인세법 1문제, 특이하게 부가세법이 3문제나 출제가 되었는데 비교적 난이도는 쉽게 나왔어요. 과세 대상 아닌 것은 난이도 하, 부가치세 총칙 난이도 하, 대손세 공제 난이도 중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중에 중요한 게 근로소득,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하는 문제의 난이도 중. 법인세법에서 세무 조정은 2가지예요.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 비교하는 문제, 약간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대주주, 회계감사인, 회계 담당자 아니에요. 경영진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2번.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에 기본 가정이 뭐가 있다? 개, 기가 있다. 먼저 개는 계속 기업의 가정, 기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여기 기는 기업 실체 가정이죠. 맞아요.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당연히 이렇게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비교, 비계량 정보는 중요한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시면 됩니다. 2번,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교환으로 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무형 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맞죠? 2번, 무형 자산의 상각기간,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3번,
무형 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 정률법이 아니고 가장 쉬운 정해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무 담당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장 쉬운 정해법을 사용하는 거죠. 틀린 것 3번 쉬운 문제였어요. 네 번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그냥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높은 게 확률적으로 50%, 매우 높은 건 확률적으로 한 80% 이상 되는 거, 매우가 들어가야 되죠. 매우 높다면 무형 자산 인식한다. 인식 요건이 보기 4번이 됩니다. 옳은 설명. (3번) 다음 중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퇴직연금은 두 가지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 급여형이고 두 번째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우리 회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 밖에 사후에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둔 금액을 의미하죠. 사후에 적립금이 퇴직연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납입금에 대한 운용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책임이 있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누가? 그렇죠. 종업원이 운용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납입금에 대한 개정 과목은 여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고 여기는 납입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용수익은 여기도 자동, 여기가 똑같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고 여기는 회사가 운용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관련된 개정 과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한다. 확정기여형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확정급여형. 틀렸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납입 외에 운용수익이 발생하거나 종업원 퇴직 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운용수익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는 거고 퇴직 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미지급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인식하지 않아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만 퇴직급여 충당금, 충당부채, 퇴직연금 운용자산 인식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고요. 4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줄 돈인데 주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주 캉캉은 아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다음 중 사채 발행 방법 및 장부가액, 상가액, 환입액, 이자 비용의 변동으로 올바른 것은 단 사채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및 환입한다. 발행일자 2023년 1월 1일, 이자는 매년 말 지급이
되고 있죠. 액면 가액 500만 원, 표시 이자율 또는 액면 이자율 8%, 만기 3년 유효 이자율 연 10%. 우리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가 8%. 우리 회사가 발행한 사채 말고 다른 사채 샀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나보다 남이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우리 회사 사채가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게 넘기는 거지. 싸게 넘기는 게 바로 할인 발행이 됩니다. 할인 발행. 발행 방법은 할인 발행이죠. 장부가액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액면 금액으로 가려면 장부가액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죠.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요. 발행 가액과 액면 가액의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매년 그렇죠 증가하죠. 사채 할증 발행이던 사채 할인 발행이던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 많이 했어요. 장부 가액의 유효 이자를 곱해서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매년 증가하면 당연히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5번) 문제.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은 몇 개인가? 감자차손 자본 조정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죠. 여기는 기타 보갈 손익 누계액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도 기타 보갈 손익 누계액 미처리 결손금 여기는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차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차기 주식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자본 조정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몇 개다? 4개. 답은 4번이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중에 아래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로 적절한 것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는 이렇게 증가하죠. 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타이당 원가는 일정이에요. 해당 원가가 뭐다? 변동 원가가 됩니다. 대표적인 변동 원가가 뭐가 있다? 그렇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어요. 따라서 답은 1번이죠. 기장치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공장 건물의 보험료 2번, 3번, 4번은 다 뭐다? 그렇죠. 고정비, 고정 원가가 됩니다. 문제 6번의 답은 1번, 7번. 주태화의 원가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여기는 제공품과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T자를 2개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제공품,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여기는 제품이죠. 기초 제품,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의무비, 여기가 기초 원가예요. 가공 원가는 직접 의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여기가 가공 원가가 됩니다. 기말 제공품 25만 원, 빈칸 채우기 잘 하시면 됩니다. 기초 제공품 10만 원. 매출액은 200만 원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20%. 그러면 매출 원가율은 100%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이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은 80%가 되는 거죠. 이 매출 원가는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가율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매출액이 200만 원이고 매출 원가율은 소수로 표시하면 0.8이므로 여기는 160이 되겠죠.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기 0이고 여기 0이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60만 원이고 여기도 160만 원이 되는 거죠. 제공품 대변 합계가 18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185만 원, 기초 제공품이 10만 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다? 175만 원. 문제는 직접 재료 원가 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175만 원에서 가공 원가 이 금액을 빼면 돼요. 따라서 답은 175만 원 마이너스 120만 원 하니까 55만 원이 됩니다. 2번이에요. 8번 다음의 자료에서 매몰 원가와 최선의 방안 선택에 따른 기회 원가는 얼마인가? 매몰 원가는 현재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쓴 돈을 의미하죠. 이미 매몰된 금액이고 기회 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대안 중에 최선의 금액, 최선의 순 현금 유입액을 의미합니다. 박스 안을 보시면 추 100골은 10년 전에 취득한 기장치 취득가액은 2,500만 원. 기장치의 노후화를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처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결정은 이 기장치를 소프트웨어만 변경할 것인지 장비까지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이러한 의사결정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 현금 유입액을 볼게요. 순 현금 유입액은 기대 현금 유입 마이너스 기대 현금 유출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000만 원이 되겠죠? 3,000만 원. 순현금 유입액이 가장 큰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죠. 특정 대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대안 중에 최대 금액 여기가 뭐다? 그렇죠. 기회 원가가 되는 거고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쓴 돈 이게 매몰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10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여기도 박스 안에 보시면
제공품과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제공품 T 계정, 제품 T 계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 감소액이 50만 원. 그러면 기초 재고가 기말보다 50만 원 더 많다는 뜻이죠. 둘 중에 적은 것을 0으로 둔다면 이 차이는 얼마다? 50만 원. 기초 제공품이 50이고 기말 제공품은 0이 됩니다. 단기 발생 총 제조 원가 여기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여기가 150만 원. 제공품 차변 합계가 20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전기 기말 제품 재고액은 단기 기초 제품 재고액이 되는 거죠. 기초 제품 재고액이 40만 원. 단기 제품 매출 원가가 180만 원.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은 240에서 180을 빼니까 얼마다? 그렇죠. 60만 원. 이 금액이 답이 됩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제외예요. 맞죠? 반면에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했다. 그때는 시가로 과세가 되는데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제외.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사업의 포괄 양도는 과세 제외가 되는 거죠. 과세 관청 입장에서 사업 양도자가 부가세 걷어서 납부하더라도 사업 양수자에게 이 부가세, 과세관청이 받은 부가세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으니까 과세 제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간주 공급 중에 여기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의 유지로 전향하는 거 간주 공급이죠.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 네 번째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통산, 부동산 및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는 실제 돈 받고 판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1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2번 부가가치세는 세액 부담을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아요. 간접세이기 때문에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3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납세 의무가 있죠. 영리 여부 불문하고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쉽죠? 4번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니고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기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4번.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 신고 시 공제되지 않고 확정 신고 시에만 공제가 됩니다. 3번,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과산하여 더하여 가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기 대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 대손금을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면 대손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 매출세액에서 다시 가산하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여기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더하죠. 또 수정신고, 과거 이미 신고한 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가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4번,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부가치세 신고서를 이제 다시 작성하면서 돈을 돌려다오라고 신고하는 게 경정 청구예요. 경정 청구 통해서 공제받는 거 가능합니다.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그렇죠. 월 10만 원이죠. 틀린 건 1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서 식대 비과세는 월 10만 원이 아니고 월 20만 원이 되었죠. 2번,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비과세.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당연히 비과세, 근로자 입장에서 비과세가 됩니다.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뭐다? 세무 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고 조정 사항과 결산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결산 조정 사항은 장부상,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신고 조정 사항은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든 계상하지 않든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는 게 바로 신고 조정 사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고 조정 사항은 몇 번? 그렇죠. 2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고 내역연수 5년 동안 강제 상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장부상 감가상각비 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해야 돼요.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대손 충당금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법에 정해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결산 조정 사항이 되는 거죠. 1번, 3번, 4번은 장부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은 장부상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손금 산입하는 게 아닌 거죠. 1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110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